지난해 네팔 현지 언론 기사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정해졌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도 아니고 한국의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소식에 네팔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데요. 네팔에서는 한국에 오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 공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실제 한국어 인터뷰 장면입니다.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꼭 뽑아주세요. 네팔에서는 사채까지 써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네팔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네팔에서 꽤 영향력 있는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마야라고 합니다. 저희 마을의 하늘은 언제나 맑았지만 한국에서 돈을 번 사람들의 집만큼은 더욱 빛이 났어요. 낡은 양철 지붕이 늘어선 마을 거리를 걸을 때면 그 사이로 솟아난 새하얀 벽돌집들이 마치 등대처럼 보였습니다. 등교길에 지나치는 새 건물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출 때마다 저기도 한국 다녀오신 분이 지으셨대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특히 친구 사미르의 집은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던 그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녹슨 양철 지붕 대신 반듯한 기와가 놓였고 흙으로 된 벽은 견고한 벽돌로 바뀌었죠. 지나갈 때마다 코를 찌르던 곰팡이 냄새 대신 이제는 사미르 어머니가 굽는 빵 향이 골목 가득 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사미르네 집은 한국에 다녀온 뒤로 마치 다른 세상의 건물 같다고요. 옆집 라즈 오빠의 도서관은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온 돈으로 지어진 2층짜리 건물은 마을 광장 한가운데서 늘 따뜻한 불빛을 밝혔어요. 전에는 아이들이 책 한 권을 읽으려고 이 시간을 걸어 다른 마을 학교까지 가야 했지만 이제는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으로 달려가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그 도서관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매일 밤 부족한 할머니의 약값을 메우려 달력 한쪽에 계산을 해보지만 숫자는 늘 부족했어요. 동생들의 도시락을 싸면서도 반찬을 조금씩 줄여야 했죠. 형편없는 반찬통을 보며 미안한 마음에 동생들의 얼굴을 차마 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부엌 창문으로 보이는 도서관 풍경이 마음을 적셨어요. 도서관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올 때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죠. 한국이란 나라는 마치 저 도서관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른 아침 학교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어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마을에서 유일한 한국어 학원은 낡은 시장 건물 2층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제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쿵쾅거렸죠. 학원 입구에는 노란 전단지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행의 첫걸음,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라는 문구들 사이로 수강료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숫자를 보는 순간 제 다리가 휘청거렸죠. 한 달 수강료 25,000루피 초등학교 교사인 제가 받는 월급 45,000루피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시장의 새벽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약값을 깎아달라고 애원하는 할머니들, 아이들. 학용품을 사느라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들의 모습이 제 현실을 떠올리게 했죠. 수강료 안내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는 제 그림자가 복도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결국 마을에서 가장 피하고 싶었던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비크람이었죠. 비크람의 사무실은 마을의 중심가에 있었어요. 낡은 건물들 사이에서 유독 반짝이는 유리창과 반들반들한 대리석 계단이 그의 존재감을 과시하듯 서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사무실 앞을 지날 때면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크람의 돈을 빌린 사람들 대부분이 결국 집이나 땅을 넘기고 마을을 떠나야 했으니까요. 그는 한국행을 꿈꾸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터무니없는 이자를 물렸어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시계 태엽처럼 돌아가는 선풍기와 낡은 책상밖에 없는 다른 가게들과 달리
그의 사무실은 마치 도시의 은행처럼 호화로웠죠. 벽에 걸린 금태 액자들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꿈을 돈으로 바꾸었는지 증명하는 듯 했어요. 제가 학원비를 빌리러 왔다고 하자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값비싼 가죽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가 먹잇감을 바라보듯 저를 응시했어요. 비크람은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에서 누런 서류들을 꺼내놓았습니다. 그의 금반지가 낀 손가락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실패한 이들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라메씨, 한국 가서 공장 다니다 다리를 다쳤지. 지금은 빚더미에 앉아 이자도 못 내고 있어. 수니타, 한국어 시험에서 3번이나 떨어졌는데 아직도 학원비 이자를 갚고 있다더군. 그러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값비싼 양복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하는 동작에서도 조롱이 묻어났죠. 초등학교 선생님 월급으로 이자는커녕 원금도 못 갚을 텐데 그의 말은 마치 독사의 혀처럼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이상한 힘이 솟아났습니다. 월 이자 30%라는 터무니없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도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저의 새로운 일과가 시작됐죠. 새벽 4시,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한국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학교에서는 분필 가루 묻은 손으로 쉬는 시간마다 한국어 교재를 펼쳤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식탁에서도 화장실에서도 걸어가면서도 한국어 문법을 중얼거렸죠. 매주 이자를 내기 위해 찾아갈 때마다 비크람의 비웃음은 더 커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제 의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아침, 마을 회관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관 입구의 나무 게시판에는 비에 젖은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무료 한국어 특강 한국 정부 공식 파견 강사라는 글자가 빗물에 번져가고 있었지만 그 아래로 모여드는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더 선명해졌죠. 강연 당일 마을 회관은 새벽부터 북적였습니다. 평소 20명도 차지 않던 공간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농부들은 괭이를 내려놓은 채 작업복 차림 그대로 왔고 시장 상인들은 가게 문을 일찍 닫았죠. 저는 2시간 일찍 와서 맨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강당의 공기는 후덥지근했어요. 낡은 선풍기 세대가 윙윙거리며 돌아갔지만 사람들의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래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빽빽하게 들어찬 사람들 사이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어요. 강사가 들어오자 공간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연필과 노트를 꺼내들고 허리를 곧게 폈어요. 마치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수업을 듣는 것처럼 강사의 입술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죠. 강사는 노트북을 열어 작은 빔 프로젝터로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양철 지붕 아래서 일하는 우리 마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흰색 벽으로 둘러싸인 공장 안에서 파란 작업복을 입은 네팔 사람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기숙사 사진이 화면에 떴을 때 회관 안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깨끗한 침대와 에어컨이 설치된 방, 공동 주방에 반짝이는 가스레인지까지 저희 마을의 가장 큰 집보다도 더 좋아 보였어요. 제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는 저기가 정말 공장 기숙사가 맞나? 하며 안경을 다시 고쳐 쓰셨죠. 그러다 강사가 월급 명세서를 보여줬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금액이 네팔 돈으로 환산되자 강당 안이 술렁였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빠르게 계산해 보았죠. 할머니의 한 달 약값, 동생들의 학비, 도시락 반찬값까지 이제껏 손에 쥐었던 연필이 떨어질 만큼 놀라웠습니다. 평소 깨끗한 약을 드시지 못해 밤마다 기침하시는 할머니의 모습, 낡은 교복을 입고도 웃음 짓는 동생들의 얼굴이 스크린 속 숫자와 겹쳐 보였어요. 제 두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만 다행히 어두운 강당 아니라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죠.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가방 속에서 꼬깃꼬깃 접힌 한국어 공부 노트를 꺼내들고
망설이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강단 앞으로 걸어갔어요. 강사는 프로젝터를 정리하고 있었죠. 제 한국어 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했던 말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더듬더듬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는데 강사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어요. 제가 꾸준히 써온 공부 노트를 보더니 낡은 종이 위에 빼곡히 적힌 단어와 문법을 하나하나 짚어주었죠. 특히 제가 교사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으니 한국어도 더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마치 새처럼 날갯짓했어요. 강사는 제 노트 마지막 장에 시험 준비 요령과 참고할 만한 교재 이름을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하시는 게 보여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라는 말을 덧붙였죠. 그 순간 강당의 낡은 형광등 불빛이 평소보다 더 밝아 보였어요. 노을이 저무는 시간, 비크람의 사무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고개를 푹 숙이고 빠르게 지나쳤을 그곳에서 이번엔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멈췄어요. 반짝이는 유리창 너머로 비크람이 보였죠. 그는 여전히 누군가의 서류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번쩍이는 그의 금반지와 호화로운 사무실이 예전처럼 위압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사무실이 마치 새장처럼 보였죠. 돈으로 사람들의 꿈을 가두는 좁은 새장 말입니다. 비크람은 창밖을 흘깃보더니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평소처럼 비웃음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가슴이 조여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발걸음은 더욱 당당해졌죠. 주머니 속 한국어 노트가 마치 방패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매일 우체부를 기다리던 어느 날 드디어 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체통에서 발견한 하얀 봉투는 마치 등대처럼 빛났어요. 그동안 수없이 그려보았던 패스라는 글자가 제 손 안에서 반짝였죠. 비크람에게 빌린 돈으로 산 한국어 교재가 닳도록 공부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녘 촛불 아래서 단어를 외우다 잠든 날들, 분필 가루 묻은 손으로 한국어 문법을 써내려간 순간들, 그리고 시험장에서 떨리는 손으로 답안지를 채워나가던 그 시간까지 통지서를 들고 집으로 뛰어가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마을 어귀에 오래된 보리수나무부터 매일 지나치던 우물가의 할머니들까지 모든 것이 축하해주는 것만 같았죠. 현관문을 열자 할머니와 동생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가에도 같은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둘러앉아 갓 지은 밥을 먹었습니다. 쌀이 부족해 물을 많이 부어 지은 밥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달콤했죠. 합격의 기쁨도 잠시, 비크람은 더욱 집요하게 저희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그의 검은 승용차가 집 앞에 멈춰 섰어요. 동네 아이들이 놀다가도 그의 차만 보면 겁에 질려 도망가곤 했죠. 비크람은 특히 저희 가족이 저녁을 먹는 시간을 골랐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앞에서 고의적으로 대출 서류를 펼쳐 보이며 연체 이자를 다그쳤어요. 할머니는 그때마다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내려놓으셨고 동생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숟가락질을 멈췄죠. 그는 일부러 제 건강 상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어렸을 때 알았던 천식을 언급하며 공장의 먼지 속에서 쓰러질 거라고 예언하듯 말했어요. 심지어 한국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사진을 들고 와서 보여주기까지 했죠. 그의 값비싼 구두가 우리 집의 낡은 마룻바닥을 밟고 다닐 때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꿈을 짓밟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특히 가족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는 그의 말들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할머니는 그날 밤마다 기침이 더 심해지셨고 동생들은 숙제를 하다가도 자주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비크람은 우리의 불안과 고통을 즐기기라도 하듯 매주 금요일이면 더 새로운 모욕거리를 찾아왔죠. 새벽 4시 희미한 등불 아래서 도시락을 쌀 때면 제 그림자가 벽에서 떨렸습니다. 쌀통 바닥을 긁어 겨우 한 줌 건진 쌀로는
3개의 도시락을 채우기가 버거웠어요. 반찬이라고는 소금에 절인 무 몇 조각뿐이었죠. 동생들의 도시락을 닫을 때마다 제 손이 마치 겨울 나뭇가지처럼 떨렸습니다. 출고까지 한 달. 비크람의 이자는 이제 제 월급보다 더 커져 있었어요. 밤이면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악몽처럼 귓가를 맴돌았고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에 잠들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동생들의 교복을 다리다 보면 다림이 자국처럼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죠. 서랍 깊숙이 숨겨둔 합격 통지서는 이제 구겨지고 얼룩져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마다 꺼내보던 손길 때문이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비크람의 그림자는 더 짙어졌고 제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죠. 통지서의 PASS 글자만이 희미한 등대처럼 빛났지만 그마저도 어둠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밤중 할머니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약값을 계산할 때면 숫자들이 제 앞에서 춤을 추었어요. 비크람의 이자, 할머니의 약값, 동생들의 학비, 그 숫자들은 마치 독사처럼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죠. 물러선다면 저희 가족은 영원히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테니까요. 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날, 비크람의 사무실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달라졌습니다. 이제껏 그의 사무실 문을 열 때면 숨이 막혔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손잡이를 잡은 제 손끝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비크람은 여느 때처럼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누군가의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압류 통지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그 중에는 제가 아는 이웃의 이름도 보였죠. 지난주에 야반 도주했다는 라메시 아저씨의 땅 문서도 있었습니다. 그는 제 비자 소식을 듣자 비웃음을 지었어요. 서랍에서 제 대출 서류를 꺼내더니 연체 이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며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모습이 예전처럼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값비싼 양복이 초라해 보였고 번쩍이는 금반지가 족쇄처럼 느껴졌죠.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빚을 갚겠다고 말했을 때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그의 서랍 속에는 수많은 실패한 약속들이 쌓여 있었겠지만 제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잃은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로 떨어지는 석양이 마치 그의 몰락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였죠. 인천의 한 공단 입구에 서서 처음 본 한국의 공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우뚝 솟은 건물들은 마치 거인처럼 느껴졌어요. 고향 마을의 낮은 지붕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죠.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온갖 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쇳소리가 울리고 기계가 돌아가는 소음이 가득했어요. 철판이 부딪히는 소리,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 프레스기가 내려치는 소리가 교차했죠. 처음엔 그 소리에 놀라 움츠러들었습니다. 귀를 막고 싶을 만큼 크고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들이 달리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철판이 구부러지는 소리는 마치 비크람의 협박을 구부러뜨리는 것 같았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는 할머니의 약값을 세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는 동생들의 웃음소리와 닮아 있었죠. 첫날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쓰는 순간의 떨림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푸른 작업복은 마치 갑옷처럼 느껴졌고 안전모의 무게는 책임감처럼 무거웠어요. 공장의 거친 소음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 소리들이 제 가족의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직원 숙소는 작았지만 네팔의 우리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았어요.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던 고향집과 달리 이곳은 따뜻하고 안전했어요. 침대와 책상이 전부인 공간이었지만 깨끗한 침구와 냉난방 시설은 제게 특별한 선물 같았죠. 늦은 밤 노란 스탠드 불빛 아래서 한국어 교재를 펼칠 때면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고향의 깜깜한 밤과는 달리 이곳의 밤은 마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것처럼 반짝였어요. 전기가 자주 끊기던 마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손바닥에 물집이 터져도 한국어 공부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벽에 붙여둔 할머니와 동생들의 사진을 볼 때마다 제 안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어요. 특히 할머니가 쓰시던 낡은 약병을 떠올리면 피곤한 눈가에 힘이 들어갔죠. 첫 월급날은 마치 축제와 같았어요. 은행에서 송금할 때 제 손이 너무 떨렸죠. 할머니의 약값, 동생들의 교복값을 보내고 나니 통장 잔고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도 부자가 된 기분이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할머니의 흐느낌은 마치 봄비 같았습니다. 동생들은 서로 전화기를 뺏으며 새 교복 색깔을 고르겠다며 제잘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문득 비크람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그의 위협적인 목소리도 반짝이는 금반지도 차가운 에어컨 바람도 이제는 그저 희미한 기억일 뿐이었죠. 깨끗한 숙소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벽 공기가 그의 그림자를 모두 쓸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저는 마침내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길었지만 그만큼 견고한 결실을 맺었어요. 할머니의 병원비를 모두 해결했고 동생들의 대학 등록금도 마련했죠. 이제는 비크람을 마주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크람의 사무실은 5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반짝이는 유리창과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그가 앉아있는 가죽 의자도 책상 위에 놓인 금색 명패도 그대로였죠.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 마음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비크람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의 공장에서 단련된 제 걸음걸이는 더 이상 수줍은 시골 선생님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책상 위로 비청산 금액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갑자기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어요. 비크람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피가 빠져나갔고 그의 손에 들린 계산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비크람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자를 갚지 못한 사람들의 땅 문서를 강제로 빼앗고 심지어 폭력까지 썼다고 해요. 결국 그의 피해자들이 모여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오랫동안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비크람은 서류를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의 서랍 속에서는 불법으로 빼앗은 땅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고 컴퓨터에는 터무니없는 이자율 계산이 가득했죠. 창백한 얼굴로 발버둥 치는 그의 모습이 그동안 우리를 올감했던 거미줄이 찢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크람은 다급한 손놀림으로 서류들을 서랍 속에 쓸어 넣으려 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흘렀고 늘 단정하던 양복은 구겨졌어요. 경찰은 이미 그의 불법 대금 장부와 공갈 협박 증거들을 확보한 뒤였죠. 심지어 도망간 줄 알았던 라메시 아저씨의 땅 문서까지 찾아냈다고 합니다. 사무실 밖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평소엔 그의 사무실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이던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들은 지팡이를 짚은 채 그를 노려보았고 젊은이들은 주먹을 움켜쥐었죠. 그들 모두가 비크람의 피해자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경찰이 비크람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의 손가락에 끼워진 금반지가 수갑 소리에 맞춰 덜그럭거렸어요. 늘 반짝이던 그 반지가 이상하게도 가짜처럼 보였죠. 경찰은 저에게도 다가와 피해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됐어요. 빌린 돈의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의 5배나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불법적인 이자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마을 전체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요. 유난히 해가 더웠던 아침,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 회관의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10여 명의 마을 청년들이 앞에서 눈을 반짝이며 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전으로 선풍기도 돌아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열기만으로도 공간이 가득 찼습니다.
회관 창문 너머로 비크람에 굳게 닫힌 사무실이 보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 반짝이는 유리창 앞에서는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냥 낡은 건물일 뿐이었죠. 설명을 시작하자 회관 문이 조금씩 열렸어요. 처음에는 몇몇 호기심 많은 주부들이 고개를 내밀더니 이내 논에서 일하다 말고 달려온 농부들도 뒤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 공장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내들자 순식간에 앉을 자리가 부족해졌죠. 특히 제 눈에 띈 건 구석에 앉아있던 20살 청년이었어요. 그는 비크람에게 농토를 빼앗긴 집 아들이었는데 푸르스름한 멍이 남은 팔로 연필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냐고 물을 때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두려움 대신 희망이 느껴졌죠. 저는 학교 한편에 작은 한국어 교실을 열었어요. 비크람에게 빌린 돈으로 시작했던 한국어 공부가 이제는 다른 이들의 희망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퇴근 후 피곤할 법도 한데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의 열정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 배워온 기술도 나누었어요. 용접이나 프레스 기술을 알려달라는 청년들도 늘어갔죠. 어느 날은 제 수업을 듣던 학생이 한국 고용허가제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냈어요. 이제는 비크람 같은 고리대 금업자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정직한 방법으로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늘어갔죠. 한때 비크람의 사무실이 있던 자리는 지금 마을 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 대신 따뜻한 희망이 가득한 곳이 되었어요. 도서관 한켠에는 작은 한국어 교실이 있고 벽에는 한국에서 일하는 마을 청년들의 사진이 걸려 있죠. 그들의 땀방울이 모여 마을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마을에서 가장 신뢰받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한국어 교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설렙니다. 교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히말라야, 설산이 마치 한국의 공장에서 바라보던 높은 굴뚝처럼 당당해 보여요. 지난달에는 한국에서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5년 전 제게 희망을 주었던 그 강사님이었어요. 강사님은 제 교실을 둘러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죠. 학생들의 책상마다 놓인 한국어 교재, 벽에 붙은 한글 시험지들, 그리고 한국 회사에 취업한 졸업생들의 사진을 보시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온 편지들로 분주해요. 제 수업을 듣고 한국으로 간 제자들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누군가는 용접 자격증을 땄다고 자랑하고 또 누군가는 한국어 능력 시험 고급을 통과했다며 기뻐해요. 그들의 편지에는 항상 마지막에 이런 말이 적혀 있죠. 선생님 덕분에 우리도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저도 곧 다시 한국으로 떠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더 높은 꿈을 위해서예요. 한국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네팔과 한국을 잇는 더 단단한 다리를 만들고 싶어요. 이제는 할머니도 동생들도 제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교실 창가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면 5년 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어요. 비크람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희망의 빛이 마을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습니다. 저는 알게 되었죠. 진정한 코리안 드림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이라는 걸요. 한국으로 인해 저의 삶이 바뀐 이야기를 한국 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한국.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한국인들에게 감동한 에티오피아의 한 방송에서 한국을 향해 감사하다며 의리를 지킨 나라라고 칭송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오피아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레나라고 합니다. 한국 분들이 아시기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라고 하면 커피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커피 이전에 에티오피아와 한국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집안 이야기이며 우리 집안이 어렵게 살았던 이유에 연관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습니다. 1951년 당시 22살이었던 할아버지는 에티오피아의 황제 하일레 셀라시의 명령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죠. 할아버지께서는 그때의 이야기를 저에게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레나야, 그때 우리는 21일간의 긴 항해 끝에 부산에 도착했단다.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었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눈빛은 달랐지. 그 눈빛에서 나는 희망과 의지를 보았단다. 할아버지의 부대는 강류부대였습니다. 253번의 전투에 참가해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할아버지는 바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월급을 모아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위해 보육원을 세우고 1956년까지 한국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구나. 부모를 잃고 힘들어하면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모습에 나는 감동했단다. 할아버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레나야, 한국은 기적을 만들어냈단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었지. 우리도 할 수 있단다. 한국이 해냈다면 우리 에티오피아도 할 수 있어. 하지만 할아버지의 귀국 후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고 하셨죠. 1974년 에티오피아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가 퇴위되고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 급격한 정치적 변화는 우리 가족을 포함한 많은 참전 용사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새 정권은 이전 황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적대시했고 한국전 참전 용사들도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참전 용사들은 하루아침에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낙인 찍혔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던 집과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가게도 모두 빼앗겼죠. 할아버지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셨고 우리 가족은 도시 외곽의 작은 판자촌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날품팔이로 겨우 생계를 이어갔고 저와 동생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구두 닦기나 노점상 일을 해야 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할아버지가 겪으신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운 참전 용사였던 할아버지는 이제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되었고 과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하셨다고 해요. 밤이면 가끔 할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그럴 때마다 저의 어린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에 살던 다른 참전용사 가족들도 비슷한 처지에 놓였고 서로 의지하며 힘든 시기를 견뎌냈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여 한국에 대한 추억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할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희생이 인정받을 거야. 한국이 잊지 않을 거란다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할아버지의 믿음은 결국 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고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 속 한국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운명과도 같았죠. 할아버지의 굽히지 않는 믿음과 희망은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제가 13살이 되던 해 작은 변화의 씨앗으로 싹트기 시작했죠. 그해 봄 우리 마을에 한국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코이카에서 파견된 의료진이었는데 마을 광장에 임시 진료소를 차리고 주민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었어요. 처음엔 모두 경계했지만 할아버지께서 앞장서서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셨죠. 이 사람들은 우리를 도우러 온 거야. 한국은 우리의 친구란다. 할아버지 말씀대로였어요. 한국 의료진들은 정말 친절했고 열정적으로 주민들을 돌봤죠. 그들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간호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코이카 팀이 우리 마을에 작은 병원을 지어주기로 한 거죠.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했는데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뭐하느냐, 레나. 한국은 우리를 잊지 않았단다. 병원 건설로 우리 마을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일자리가 생기고 주민들의 건강도 개선됐죠. 의료 장비들이 들어오고 정기적으로 한국 의료진들이 방문해 현지 의료진을 교육했답니다. 저는 그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의료에 대한 꿈을 키워갔어요. 한국 간호사들의 환자 대하는 모습, 정확하고 신속한 의료 기술,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에서 큰 영감을 받았죠. 할아버지, 저도 꼭 간호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날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죠. 학교 수업 후엔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고등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간호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답니다. 대학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게 정말 힘들었죠. 낮에는 강의를 듣고 밤에는 병원에서 청소 일을 했어요. 때로는 24시간 내내 깨어 있어야 할 때도 있었죠. 특히 시험 기간이 다가올 때면 정말 힘들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할 때 저는 병원 복도를 닦으며 머릿속으로 해부학 용어를 외웠죠. 책을 살 돈이 부족해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책을 베껴 쓰기도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들 때마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죠. 레나, 한국 사람들도 전쟁 후에 이렇게 힘들었단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 너도 할 수 있어. 그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한국 간호사들의 모습도 제게 큰 동기가 됐죠. 우리 마을 병원에 오셨던 한국 간호사들의 전문성과 열정을 기억하며 저도 언젠가 그들처럼 되고 싶다고 꿈꿨어요. 특히 김 간호사님이 환자들을 대하는 따뜻한 모습과 정확한 처치 기술은 제가 본받고 싶은 롤모델이었죠. 힘든 날들도 많았어요. 시험 성적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 좌절할 때도 있었고 아르바이트 때문에 중요한 수업을 놓칠 때면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을 병원에서 봉사하며 환자들의 고마워하는 눈빛을 보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어느새 졸업이 코앞에 다가왔더라고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간호사 면허증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할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안아주셨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죠. 그 순간 모든 고생이 보답받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간호사가 됐어요. 첫 월급을 받아 할아버지께 드렸을 때의 그 뿌듯함은 잊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제 인생에 그리고 우리 마을에 더 큰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으니까요. 간호사가 된 후 저는 우리 마을의 작은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죠. 한국의 LG전자와 코이카가 우리 지역에 희망직업 훈련학교를 설립한다는 거예요. 이 학교는 에티오피아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었는데 의료기술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운 좋게도 참가 기회를 얻었어요. 훈련 과정은 정말 눈부신 경험이었어요. 의료기기 사용법부터 선진 간호기술까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배울 수 있었죠. 특히 감명 깊었던 건 한국 강사들의 열정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직업윤리까지 꼼꼼히 가르쳐 주셨죠. 레나, 당신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항상 겸손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해요. 김 선생님의 이 말씀은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훈련 과정 중에 특별한 경험도 있었어요. LG전자에서 개발한 휴대용 초음파 기기를 직접 다뤄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작은 기기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깨달았죠. 우리 마을 같은 오지에서도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진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6개월간의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더 넓은 시야와 전문성을 갖추게 됐고 우리 마을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싶다는 열정이 가득했죠.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우리 마을에 한국의 지원으로 새로운 의료센터가 설립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이 센터는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저는 운 좋게도 이곳에 선임 간호사로 일하게 됐어요. 새 의료센터에서 일하면서 우리 마을의 의료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주민들이 건강을 되찾았고 영유아 사망률도 크게 줄어들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말라리아로 고생하던 어린 소녀 아샤의 경우예요. 아샤는 열이 나고 온몸이 떨리는 증상으로 부모님과 함께 센터를 찾아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증상만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죠. 한국에서 기증받은 신속진단 키트를 사용해
15분 만에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어요. 아시아의 경우 열대열 말라리아로 진단됐는데 이는 가장 위험한 유형이에요. 신속한 진단 덕분에 즉시 적절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죠. 치료 과정도 한국의 의료 기술 덕분에 훨씬 수월했어요. 한국에서 개발된 새로운 항말라리아 약물을 사용했는데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뛰어났거든요. 아샤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호전됐고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아샤가 건강을 되찾고 활짝 웃으며 센터를 나설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아샤의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죠. 레나,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샤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요. 이 은혜 잊지 않겠소. 그 말씀을 들으며 제가 받은 교육과 기술이 실제로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샤의 살해 이후 우리 센터는 주변 마을에서도 유명해졌어요. 멀리서도 환자들이 찾아왔고 특히 말라리아 의심 환자들이 많이 왔죠. 한 달 동안 50명이 넘는 말라리아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했는데 그중 15명은 아샤처럼 위험한 열대열 말라리아였어요.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임신 7개월의 산모 메리의 경우였어요. 말라리아에 감염된 채 늦게 발견됐다면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죠. 몇 달 후 메리가 건강한 아기를 안고 센터를 찾아왔을 때 모두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의료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의 지원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감사했죠. 레나 언니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살았어요. 아샤의 이 말을 들으며 제가 간호사가 되기로 한 결정이 정말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한국과의 인연 덕분이라는 생각에 할아버지의 참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죠. 의료센터에서의 일이 안정되어 갈 무렵 우리 마을에 또 다른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한국 정부와 코이카가 우리 지역에 대규모 농업용댐을 건설하기로 한 거죠.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고 댐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모두의 눈빛이 달라졌죠. 이 댐이 켈리타 강에 물을 가두어 100헥타르가 넘는 농지에 물을 대줄 거래. 우리 마을이 바뀔 거야. 할아버지의 흥분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댐 건설에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죠. 건설 현장에서 일자리가 생겼고 한국의 기술자들이 우리 마을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었어요. 제 남동생도 그중 한 명이었죠. 2022년 드디어 댐이 완공되었어요.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죠. 가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수확량은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특히 아버지의 농장이 크게 발전한 걸 보며 가슴이 뭉클했죠. 레나야, 이제 내 동생들 학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정말 꿈만 같구나.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보며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댐은 농업용수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었어요. 마을의 식수 문제도 함께 해결됐죠. 예전에는 물을 깃기 위해 하루에 몇 시간씩 걸어 다녀야 했는데 이제는 집 근처에서 깨끗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변화는 제 일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수인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주민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됐거든요. 특히 어린이들의 변화가 컸어요.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키도 크고 몸도 튼튼해졌죠. 레나, 우리 아이가 이렇게 건강해진 건 다 당신과 한국 사람들 덕분이에요. 어느 날 마을 주민 한 분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마을 경제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시장이 커지고 새로운 가게들이 생겨났죠. 심지어 우리 마을 농산물이 수도 아디스아바바로 수출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이런 변화를 보며 한국에 대한 감사함이 더욱 커졌어요.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 이제 우리 마을의 오모강의 기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인연, 그리고 우리 마을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에티오피아에 투자하면서 우리 동생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동생 타페레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현대자동차가 아디스아바바 근교에 자동차 조립 공장을 세운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소식을 들은 타페레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나 현대자동차에 지원해볼래요. 댐 공사장에서 배운 기술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타페레의 열정과 노력이 통한 걸까요? 그는 현대자동차 공장의 전기 시스템 관리자로 채용되었어요. 댐 공사 현장에서 익힌 기술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타페레가 첫 출근하는 날, 우리 가족 모두가 그를 응원하러 나갔습니다. 타페레, 내가 자랑스럽구나. 할아버지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죠. 현대자동차의 에티오피아 진출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지 직원들에게 선진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며 에티오피아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었죠. 타페레는 종종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는 경험을 즐겁게 얘기해주곤 했어요. 누나, 한국 엔지니어들의 꼼꼼함과 열정이 정말 대단해요.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갑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우리 막내 동생 메콘네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어요. 메콘네는 어릴 때부터 언어에 재능이 있었는데 댐 건설 현장에서 한국 기술자들과 대화하는 걸 즐겨했죠. 그러다 한국어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콘네의 노력은 곧 결실을 맺었어요. LG전자가 아디스아바바에 지사를 세우면서 현지 통역사를 뽑았는데 메콘네가 그 자리에 선발된 거죠. 한국어와 아마라어, 영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메콘네의 능력이 빛을 발한 겁니다. 누나, 나 이제 한국 회사에서 일해요. 우리 가족이 한국과 이렇게 인연이 깊다니 정말 신기해. 메콘네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참전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우리 가족 모두의 삶을 바꾸고 있다니 말이에요. LG전자의 진출은 에티오피아의 전자산업에 혁명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가전제품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현지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았어요. 메콘네는 LG전자에서 일하면서 한국의 기업 문화와 기술력에 매료되었다고 말했죠. 누나, LG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해요. 그들의 혁신적인 제품들이 우리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어요. 우리 가족의 생활은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더 이상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동생들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님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죠. 이런 변화를 보며 저는 깊은 감사함과 함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우정을 보여주는 작은 예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우정이 앞으로 더 깊고 넓게 발전해 나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진출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 우리 에티오피아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첨단 기술과 선진 문화를 전파하면서도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는 다른 선진국들과는 다른 한국만의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꿈꾸던 미래가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 말씀드리며 저는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에티오피아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에티오피아도 한국처럼 전 세계에 희망과 발전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제 삶에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지원으로 설립된 아다마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추가적인 의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이곳은 한국의 카이스트를 모델로 삼아 설립된 에티오피아 최고의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었죠. 아다마 대학교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에서 오신 교수님들로부터 최신 의료기술과 시스템에 대해 배우면서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원격 의료 시스템과 AI를 활용한 진단기술은 정말 놀라웠어요. 레나, 당신의 열정이 에티오피아 의료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김 교수님의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불을 지폈죠. 저는 에티오피아 의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제가 배운 지식을 고향 마을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원격 진료 시스템을 도입해 멀리 떨어진 마을 사람들도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고, AI 진단 시스템으로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가능해졌죠. 제 노력과 성과는 점차 에티오피아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저를 에티오피아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에티오피아 우호협회에서 저를 대사로 임명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레나,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 두 나라의 협력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우호협회 회장님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제 개인의 성공을 넘어 두 나라의 역사적인 인연과 협력의 상징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습니다. 대사로서 활동하면서 저는 더 많은 에티오피아 청년들이 한국의 선진 기술과 시스템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또한 한국 기업들이 에티오피아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힘썼죠.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해요. 70년 전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 피웠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꿈꿉니다. 언젠가 에티오피아가 한국처럼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할 날을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다른 어려운 나라를 도울 수 있기를요. 한국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저의 삶을 바꾸어준 한국에 언젠가는 꼭 방문하고 싶어요. 그날을 향해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그 땅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요. 서울의 높은 빌딩들,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첨단 기술로 가득한 도시들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특히 가고 싶은 곳은 춘천이에요. 할아버지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자 지금은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를 기리는 기념관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 가서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을 떠올리며 그분의 용기와 희생에 감사드리고 싶어요. 또한 한국의 선진 병원들을 방문해 최신 의료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돌아와 우리 에티오피아의 의료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한국 방문은 제게 단순한 여행이 아닌 꿈의 실현이 될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영감과 동기가 되어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거라 믿어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더욱 열심히 일하고 공부할 겁니다. 한국어도 열심히 배워서 한국에 가면 주저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느낀 감사함을 직접 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제 꿈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한국 분들, 언젠가 제가 찾아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저는 에티오피아와 한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작은 씨앗이 되어 양국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돕는다면 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거예요. 한국이 우리 에티오피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함께 꿈꾸고 함께 성장하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저는 희망을 가지고 전진합니다. 제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